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강 시사.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어서 오세요. 네,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포퓰리즘입니다. 네, 포퓰리즘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뉘앙스가 좋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정확히 이게 뭔지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기영합주의라고 예. 포퓰리즘을 부르는데요. 예. 좀 비판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죠.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엄밀하게 보자면 포퓰리즘은 피플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주의, 인민주의, 민중주의라고 옮겨질 수 있는데요. 그렇죠. 핵심적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논리보다 감성에 의존하고요. 예.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민중이 정치의 주인임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주권을 내세우는 게 포퓰리즘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주권과 감성정치. 정치학자 서병훈 교수에 따르면 포퓰리즘을 구성하는 숙명적인 두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성에 의존하는 거는 나쁜 거라고 봐야죠. 아니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꼭 않습니다. 그런 것지만도 않습니까? 예, 정치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네요. 참. 예. 그러네요.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 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이게 정치인에 부여된 매우 중요한. 그러면 국민 주권의 그런 공감이라면 나쁜 게 뭐죠? 문제는 이제 이것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제 과도한 재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재정 확장주의에 대한 특히 이제 이 보수적인 이들이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는 엘리티즘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포퓰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균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계급, 이념, 세대에 따라 이제 정치들이 그렇죠. 어떤 양분화되었는데 포퓰리스트들은 여기에 새로운 균열을 하나 더 더합니다. 그게 엘리트 대 국민입니다. 엘리트 대 국민. 예. 생각해보니까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 미국에서도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하면서 뭐 시위하고 이런 것들도 다 포퓰리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렇죠? 좀 전제해야 될 것은 포퓰리즘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하나가 보수적 버전이고 하나가 진보적 버전입니다. 포퓰리즘이 꼭 보수의 담론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샌더스 대통령 후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시리자 정부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스페인의 포데모스 정당이죠. 아주 대표적인 이 포퓰리스트들이거나 아니면 포퓰리즘 정당들입니다. 물론 그 다른 한편에서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랑스의 마리 르팽이 이끌고 있는 국민연합, 독일을 위한 대안, 영국의 독립당, 그리고 이제 집권당이기도 한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이들은 이제 보수적 포퓰리스트들입니다. 포퓰리즘 정당들이죠. 좌나 우나 포퓰리즘이 다 있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는 경우도 꽤 있었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경제 위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와 깊게 연관된 불평등의 강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평등을 해소시켜야 할 기성 정치권이 갖고 있는 무능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으로 분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등장하기 전까지 지난 10년은 사실 포퓰리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는 어떤 포퓰리즘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수적 포퓰리스트. 보수적 포퓰리즘으로 사람들에게 그 중국을 때려잡아서 당신들 백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다 몰아주겠다 이런 식의 포퓰리즘. 근데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노선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선에서는 승리했죠. 그리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사실 아깝게 패배했습니다. 그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이든 후보하고요.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성공했는가에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주목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형적인 보수적 우파 포퓰리즘입니다. 예. 저는 세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정치권의 기득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도 사실 기득권의 한 세력이라고 봤던 거죠. 두 번째는 이 백인 중산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예. 뭐 평가는 하는 어떤 그런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난 그 바이든 정부 이전에 4년 동안 예. 경제는 활성화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예. 이제 그러나 이제 이 진보적 포퓰리즘과 보수적 포퓰리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보수적 포퓰리스트들은 이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에 대해서 적대적 그렇죠. 태도를 취하고요. 예. 진보적 포퓰리스트들은 관용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유권자의 표가 달아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자기들의 가치니까 그거는 예. 지지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샌더스의 포퓰리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샌더스는? 대통령하고 좀 맞서는 경향인데요. 예. 이 미국에서 사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는 좀 약간 낯선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예. 우리가 흔히 리버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미국에 적극 수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미국에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예. 저는 이런 샌더스 현상에 담겨진 예. 어떤 사회민주주의적 개혁, 미국 내에서요. 예. 이건 역시 가장 그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은 어떤 그런 이 소수의 엘리트대, 다수의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서민입니다. 그렇죠. 예. 미국식 서민들. 이런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건 유럽이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런 포퓰리즘적 경향이. 정치에. 지금 각 나라에서 예. 포퓰리즘 정당들이 상당히 팬데믹 이전까지 약진에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성운동 경우에는 집권까지 했는데요. 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우에서 이 포퓰리즘이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죠. 당시 보수 세력은 이제 보편복지로서의 무상급식에 대해 좌파 포퓰리즘, 사회주의라고 그랬죠.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논쟁이 우리나라에선 포퓰리즘이 정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복지 정책을 뜻하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한국식 포퓰리즘 개념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구식 포퓰리즘 개념과는 적잖은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서구에서 포퓰리즘은 사실 기득권 정치를 대체하려는 일종의 정치운동입니다. 보수적 버전이든 진보적 버전이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은 진보 성향의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하는 담론으로 주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현상은요. 서구의 포퓰리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세력은 극우 내지는 우파 세력인데요. 이 한국식 포퓰리즘을 주도적으로 비판한 이들은 이 보수적 정치 세력이나 보수적 언론이라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는 모니터링을 쭉 해서 가령 박근혜 정부 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면 보수 신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다. 마중물이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추가 경정 예산을 하면 이거는 세금 펑펑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세금 펑펑은 포퓰리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포퓰리즘이 발흥하게 된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이든 언론이든 이 어떤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기득권 세력으로 그래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사실은 완화해 주는 것도 그들에게는 세금 펑펑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 경제를 운영하는 저는 이 철학의 차이가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사회적 약자를 도우기 위해서는요. 예. 이 그 복지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재정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 그러나 이제 사회적 상층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재정 확장이 달갑지 않죠.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증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딱 그 생각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예.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시장 자유주의 대 어떤 케인즈주의적 경제 정책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 기본소득에 같이 기본주택 관련해서 포퓰리즘이다라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 정책들부터 설명을 해 주시오. 이게 포퓰리즘이 맞는지. 저는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 어떤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수적 시각에서 본다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본 시리즈는 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의 중장기적 결과입니다. 기계가 미숙련 일자리를 대체하고요. 자본이 노동보다 더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재능이 뛰어난 이들이 부를 독점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어떤 이런 시대사적 조건을 고려할 때, 이 사실 기본소득은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정책적 대안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팬데믹 이전의 기본소득은 일종의 미래의 대안이었죠. 그러나 팬데믹을 우리가 현재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유하면서 기본소득은 현재의 대안으로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4차 산업혁명의 결과와 같은 것은 우리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미중류의 결과들입니다. 이럴 경우에서는 어쩌면 복지를 뛰어넘어서 기본소득과도 같은 분명하면서도 급진적 대안을 우리 인류는 도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서구의 개념의 포퓰리즘 기득권 대 반기득권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보수적인 후보들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다른 후보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기득권이다. 그래서 대기업 노동조합은 뭐 거의 해체돼야 되는 수준으로 해서 노동 유연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도 서구 시각에서는 포퓰리즘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포퓰리즘 개념을 사용할 때는요. 일단 포퓰리즘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의적 용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수적 버전과 진보적 버전이 있다는 것 역시 우리가 또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의 경우에서는 나라에 따라 다 이 상황과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약 카페를 시작하면서 포퓰리즘을 좀 앞서 다뤄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다루지 않은 이유도 이 개념이 워낙 다의적 개념이라서 그렇죠. 짧은 시간에 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선거에서는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이 단어가 또 주는 그 굉장한 힘이랄까 파워랄까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대선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포퓰리즘. 보수 언론들은 포퓰리즘을 계속 비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불평등 해소이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기득권 중심으로 짜여진 사회를 재편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보호해 줘야만 합니다. 저는 이게 포퓰리즘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그 정책이 사실은 다 포퓰리즘인데요. 그건 뭐 결국 이제 그래서 베르너 뮬러라고 하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치학자는 포퓰리즘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소 좀 철학적 규정인데요. 포퓰리즘이란 민주주의의 영원한 그림자다. 영원한 그림자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포퓰리즘의 가장 중요한 발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퓰리즘은 피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따라오는 거군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 정치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은 그렇죠. 바로 이러한 국민 주권, 인민 주권을 가장 중시하는 어떤 정치이자 철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그거 할 때 결국은 그게 포퓰리즘이네 생각해 보니까. 예. 그래서 예. 저는 포퓰리즘의 미래를 우리가 좀 예.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요. 예. 예, 결국 기성 정치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상황 하에선 기성 정치권이 주는 어떤 안정성, 안정감 때문에 예. 지구적으로 포퓰리즘이 다소 수그러진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서도 이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것이죠. 예. 그러나 팬데믹이 극복됐는데도 예. 불평등이 계속 강화되고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예. 어떤 기득권과 국민들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게 된다면 언제든지 포퓰리즘은 다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기성정치 대 포퓰리즘의 대결 구도가 어떤 지구적 차원은 물론 우리 한국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정치 지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계속될수록 포퓰리즘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최근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간이 8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